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릴 때 막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빛바랜 흑백 사진이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맞아요. 교과서에 적힌 되게 건조한 통계 숫자들.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사상자는 대략 몇 명이었다. 약간 이런 식의 팩트들 말이죠. 그쵸. 우리는 보통 그런 활자화된 기록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사건을 다 이해했구나 이렇게 믿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페이지를 넘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요, 그 흑백 사진 속 군중 사이에 서 있던 어떤 한 인물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여러분의 옷깃을 막 확 잡아 끈다면 어떨까요? 뭐 상상만 해도 되게 놀랄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그날의 막 끈적한 땀 냄새,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 그리고 극도의 두려움에 파르르 떨리던 그 얕은 숨결까지 그 모든 감각을 여러분의 피부 위로 고스란히 쏟아낸다면 말이죠. 아마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경험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어느 정도 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 안전한 거리요? 네, 마치 박물관 유리 진열장 너머로 전시물을 관찰하듯이요. 거대한 서사나 이데올로기라는 틀 안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게 우리 심리적으로는 훨씬 편안하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 안전한 거리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게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핵심 발췌본입니다. 네. 오늘 1장, 2장, 6장, 그리고 에필로그의 일부 텍스트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죠. 네, 한번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문서를 1980년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는 다큐멘터리 대본처럼 읽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 이 작품은 분명 역사적 비극을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소름 끼칠 정도로 감각적이고 정말 집요한 문체로 쓰인 위대한 문학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좌우를 막론하고 어떤 정치적 입장을 완전히 떠나서요. 거대한 폭력 앞에 내던져진 평범한 인간의 존엄,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보편적인 고통을 이 텍스트가 어떻게 현실로 소환해내는지 중립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역사책 읽으면서 그 통계 숫자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사람들의 체온 혹은 냄새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드물 겁니다. 보통은 사건의 인과관계에 집중하니까요. 그쵸.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아주 강렬한 경험이 되실 거예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가장 날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발췌본의 1장, 가장 작고 여린 존재의 시선으로 곧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장 화자가 참 독특하죠. 제가 1장을 읽으면서 텍스트가 저를 막 올가매는 듯한 되게 기이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화자가 주인공인 어린 소년을 부르는 방식이 글쎄 무려 너라는 거예요. 아, 2인칭 시점이죠. 너는 생각한다. 너는 걷는다. 맞아요. 아니 문학에서 이거 되게 흔치 않잖아요? 엄청 파격적인 겁니다. 한국 소설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 전체를 봐도 2인칭 시점은 독자한테 상당한 피로감이나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되게 드물게 쓰이거든요. 아, 긴장감을 줘서 그렇구나. 네, 보통은 나라는 1인칭이나 그라는 3인칭에 익숙한데 텍스트가 갑자기 독자한테 너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셈이니까요. 제 느낌이 딱 그거였어요. 이게 마치 문학이 만들어낸 최신형 VR 기기를 제 머리에 막 강제로 씌워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VR 기기.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독자가 팔짱 끼고 관찰자로 남는 걸 텍스트 자체가 아예 허락을 안 해요. 책을 펼치는 순간 너라는 지칭을 통해서 우리는 1980년 도청 상무관 한복판으로 그냥 멱살이 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서 시취, 즉 끔찍한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시신들을 관리하는 어린 소년의 내면이 곧 청취자 여러분 자신의 내면이 되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장치입니다. 근데요, 이 일정 발췌본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게 그 피비린내 나는 곳에서 이 소년이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네, 촛불을 갈아주다가 소년이 문득 생각하죠. 몸이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갈까? 그리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들여다볼 때 혼도 곁에서 함께 제 얼굴을 들여다보진 않을까? 와, 저는 여기서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밖에서는 막 총소리가 울리고 거대한 비극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는데 네네. 이 소년은 거창한 투쟁 구호나 분노가 아니라 인간의 혼에 대한 가장 근원적이고 순수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의 야만성이 더 극명하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지옥 한가운데서 아이가 혼을 묻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감조차 잊어버린 살육의 현장에서 오직 이 아이만이 영혼의 존엄성에 대해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요. 소년이 던진 이 순수한 혼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작가가 2장에서 내놓는 대답이었어요. 아, 2장 검은순 파트군요. 네, 제가 2장 읽으면서 되게 혼란스럽고 무서웠거든요. 막 제가 알던 영혼에 대한 문학적 클리셰가 완전히 박살나는 기분이었어요. 그쵸. 2장 화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1장에 등장했던 소년의 친구, 총에 맞아서 숲속에 버려진 정대라는 인물의 혼이 화자입니다. 그걸 다 벗어던지고 막 하늘로 평온하게 날아가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지 않나요? 일반적인 문학에서는 흔히 그렇게 묘사되죠. 위로를 주려고요. 근데 여기서는 영혼주차, 육체에 썩어가는 고통, 그 감각의 감옥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작가는 영혼마저 철저히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고통에 묶어둡니다. 죽음이 안식을 주지 못하는 끔찍한 세계인 거죠. 그 묘사가 너무 참혹해요. 영혼이 어두운 트럭 위를 못 떠나고 군인들이 막 시신을 십자가 모양으로 겹겹이 쌓는데 그 밑바닥에 깔려서 부패해가는 과정을 영혼이 다 생생하게 느끼잖아요. 썩어가는 고통, 파리때, 끈적이는 피, 그리고 시치까지 다 느끼죠. 그니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작가는 죽은 자한테조차 평안을 안 줄까? 육체의 죽음으로 폭력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건가요? 아, 질문이 아주 예리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작품이 국가폭력을 고발하는 가장 뼈아픈 방식이거든요. 폭력은 단순히 숨통을 끊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의 훼손이 영혼의 존엄성마저 갉아먹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영혼의 존엄성마저. 네, 발췌본 보면 부패해가는 시신들 사이에 환자복 차림의 젊은 남자 시신이 실려오는 장면 나오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누군가 되게 깨끗하게 씻겨주고 찢어진 곳을 정성껏 꿰매준 그 시신. 제가 2장 읽다가 진짜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게 정대의 영혼이 그 시신을 보고 이상한 슬픔과 질투를 느꼈다는 그 부분이죠. 맞아요. 아니 죽은 사람이 다른 죽은 사람을 질투한다.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표면적으로는 이상해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주 타당합니다. 환자복을 입은 시신은 누군가의 애도와 돌봄을 받은 존엄을 유지한 몸이었어요. 아, 반면에 자기 육체는 쓰레기처럼 버려져 썩어가니까요. 네, 존엄을 박탈당한 영혼이 존엄을 유지한 시신을 보며 질투를 느끼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 질투는 결국 자기 자신의 부패한 육체를 향한 지독한 증오로 바뀝니다. 세상에. 결국 폭력이 피해자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든다는 거네요. 유일한 보루인 영혼마저 악취나는 자기 몸을 저주하다니. 이보다 처절한 묘사가 있을까요? 영혼마저 오염시키는 폭력에 해부하긴 셈입니다. 진짜 가슴이 미어지네요.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인 방향을 조금 전환해 볼까요? 혼조차 안식을 찾지 못한 그날의 비극은 죽은 자들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로 고통이 전이되죠. 6장으로 넘어가 볼 차례네요. 네, 6장 발췌본. 화자는 1장에 나왔던 그 어린 소년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을 잃고 남겨진 어머니의 시점. 죽은 자들이 감각의 감옥에 갇혔다면 산자들은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저는 진짜 이 어머니 독백 중에서 그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걷는 묘사가 머릿속을 안 떠나요. 사람들이 막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왜 아스팔트 위를 걸어 다니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몸이 추워서 글쎄 여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아냐? 이렇게 대답하시죠. 한여름에 춥다는 그 기가 막힌 역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진짜 몸으로 느끼는 감각 같아서 너무 슬펐어요. 네, 그게 바로 죄책감이 물리적 감각으로 치환된 겁니다. 내 새끼는 저 흙 속 어둡고 차가운 무덤에 누워있는데 나 혼자 따뜻한 햇볕을 누린다는 사실 자체가 어머니에겐 살갗을 파고드는 형벌인 거죠. 시품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신체 감각을 망가뜨린 거군요. 근데 이 감정이 슬픔에만 머물지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자식을 잃은 엄마들이 어떻게 시위하는지 묘사된 부분을 보면요. 네. 총에 맞아 얼굴도 못 알아보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들이 나중에는 맨손으로 전경들이랑 맞서 싸워요. 막 날개가 달린 것 같이 형사들 책상 위를 공중공중 건너갔다고 쓰여 있잖아요. 살아남은 자의 뼈아픈 죄책감이 맹렬한 투쟁의 의지로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역사책에는 이걸 유가족 시위라고 아주 건조하게 한 줄로 적겠지만 이 텍스트는 그 이면에 피토하는 심정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죠.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어미로서 자식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와, 1장 2인칭 시점, 2장 죽은 자의 혼, 6장 어머니의 목소리. 진짜 각 장마다 파격적으로 시점이 변하면서 우리를 완전 다각도로 몰아넣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에필로그로 가면 소설의 허구적 장막을 찍고 나오는 놀라운 장치가 등장합니다. 맞아요. 바로 작가 자신이 화자로 텍스트 안에 직접 걸어 들어오잖아요. 문학적으로 대단히 과감한 개입입니다. 작가가 현실의 육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 거대한 비극이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삶과 이어진 나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진짜 그 연결고리 듣고 저 소름 돋았잖아요. 작가 가족이 서울로 이사하려고 광주 집을 팔았는데 그 빈집에 이사 온 가족이 바로 희생된 일장의 그 소년네 가족이었다면서요. 네, 자기가 살던 방, 걷던 마당에서 그 소년이 살다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진짜 지독한 우연 아닙니까? 저는 숨이 탁 멎는 것 같았어요. 작가한테는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 대신 죽은 생명에 대한 거대한 부채감이자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발췌본 보면 작가 유년 시절 기억도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른들이 몰래 숨겨둔 사진첩 열었다가 총검에 막 끔찍하게 훼손된 여자의 얼굴을 마주한 기억이요. 네, 그 묘사가 참 서늘합니다. 거기 있는지도 몰랐던 내 안의 연한 부분이 소리 없이 깨어졌다. 아, 광주에 없었던 어린 작가의 내면마저 그 폭력으로 와장창 부서진 거네요. 폭력의 파편이 진짜 시공간을 넘어서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통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작가가 왜 이 참혹한 기록을 피하지 않고 문학으로 기록해야 했는지 그 에필로그 뒷부분에 나오는 작은 형과의 만남에서 분명해지죠. 네네. 어른이 된 작가가 희생된 소년의 작은 형을 만나서 소설 집필을 허락받잖아요. 작은 형이 막 이렇게 대답해요. 허락이요? 물론 허락합니다. 대신 잘 써주셔야 합니다. 아무도 내 동생을 더 이상 모독할 수 없도록 써주세요. 아무도 모독할 수 없게 써달라. 이게 정말 묵직한 당부입니다. 진짜 상상도 안 드는 무게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폭력을 가한 권력은 피해자들을 폭도라는 이름이나 그냥 익명의 숫자로 뭉뚱그려서 존재 가치를 지우려 했잖아요. 하지만 문학은 그렇게 징발해버린 숫자들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다시 뼈와 살을 붙여주는 작업인 거죠. 아, 숫자로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흘린 식을땀이나 간절함 같은 걸 이 감각적인 언어로 복원해내는 게 결국 존엄을 지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국가폭력에 부서진 개인들의 우주를 되살리는 일. 살아남은 형의 죄책감과 작가 자신의 부채감이 만나서 아주 완벽한 위령비를 문학으로 세운 겁니다. 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 메시지가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이 텍스트는 단순한 역사적 고발장이 절대 아닙니다. 네, 빼앗긴 개인들의 내면과 감각을 완벽히 복원해낸 위대한 문학이죠. 맞아요. 저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통계 숫자로만 달달 외우고 지나갔던 다른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도 이처럼 각자의 고통을 안고 있는 영혼이나 어머니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오늘 마주한 순수한 소년, 감각의 지옥을 헤매는 정대, 아스팔트 위를 걷는 어머니들처럼요. 그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사람의 숨결을 문학을 통해 마주해보는 이 경험, 우리 스스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게 만드는 것, 그게 문학의 가장 큰 힘이니까요. 네. 아, 그리고 여러분 방송 클로징하기 전에 제가 엄청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눈치 채렸어요? 저희가 오늘 1장의 소년 동호가 도청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른 인물들 결말이 어떤지 절대 단 한마디도 스포일러 안 했습니다. 하하, 철저하게 의도된 침묵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분들의 결말은 저희 입을 통해 요약본으로 들으실 게 아니에요. 네,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책을 펼치고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마주야만 하는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딥다이브에서 나눈 이 짧은 핵심 발췌본 조각들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엄청 먹먹하시죠? 각 화자의 목소리로 직접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고 싶으시다면 똑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책 전체를 당장 서점이나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직접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영혼을 흔드는 문학적 경험을 꼭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텅 빈 공터나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걸을 때 어쩌면 그 지워진 영혼들의 숨소리가 들리실지도 모르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